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8장 기업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어떻게 과제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겠죠? 네,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말고사는 아마 대면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라면 그렇죠? 여러분이 또 원하는 맞죠? 예.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과제 정리하는 거는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각 장별로 요약해서 노트 필기하는 거는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을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점수를 만약에 시험을 안 치면 그게 점수에 많이 반영될 거고요. 시험을 치더라도 대면 시험을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줘서 여러분에게 좋은 점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내어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배웠던 교육 방식의 어떤 틀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앞서가는데 항상 그 캐캐묵은 기존의 방식대로 우리가 고수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죠. 시대에 앞서가야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열심히 해서 제출을 다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그 교양 과목으로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제 창업 경영만 지도를 하고 있지만 또 기회가 되면 아마 할 것 같은데요. 그때도 제가 강의했었던 내용이고 기업이 시대별로 그렇죠? 이렇게 트렌드가 있습니다. 보면 자 1950년대 가장 핫한 트렌드가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 창업 지금까지도 잘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에 뻗어 있습니다. 1960년대 가장 핫한 브랜드가 뭐였냐면 바로 월마트 대형마트죠. 이 대형마트가 이제 월마트 생기면서 우리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서 그죠? 뭐 외국의 까르푸니 했지만 우리 국내에 있는 그죠? 홈플러스 또는 이마트에 뒤쳐져서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1970년대 들어와서는요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바로 페덱스 이 뭡니까? 항공 운송이 엄청나게 빠르게 운행되면서 어떤 물류의 어떤 공급 원천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80년도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시대별 트렌드는 바로 컴퓨터, 델 컴퓨터 완전히 대량 생산해서 각 가정별로 아주 저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1990년대 가장 핫한 이슈는 뭐냐면 바로 아마존, 이베이 온라인 사업이고요. 자, 온라인 쇼핑몰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지금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온라인 상에 그전에는 뭐 TV 홈쇼핑 정도였지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겠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자 볼까요? 바로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의 단순히 그냥 커뮤니티 활동
그냥 SNS 활동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비즈니스가 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역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아이템은 돈이 된다. 아이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인 것 같고요. 2010년도에 가장 또 핫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에어비앤비 여행입니다. 우리나라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막았고요. 왜냐하면 많은 그런 여행 쪽에 숙소 에어비앤비가 바로 일반 가정집에 있는 빈 방을 빌려서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그죠? 여행을 할 때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허가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세금을 내고 사업을 일으키는 이런 업종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부분에서 막았고요. 또 우버 택시 이것도 역시 택시 노조의 힘에 의해서 막았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무식할 정도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혼합 경제 시스템 체제다. 공산주의는 아닐 거고 사회주의 면이 좀 있으면서 또 민주주의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민주주의에 탈을 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또 나쁘게 정부를 비판하는 또 국민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공산주의 정도 될 것 같으면 모든 기업을 국가의 허가를 받고 다 국가가 다 경영을 해야 되는 것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적인 측면도 강하면은 부지는 전부 다 나라가 다 임대해주고 세금을 다 내고 위에 건물들만 다 개인 사업자로 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맞는데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자 한다. 혼합 경제 시스템 구조는 맞다. 이렇게 꼭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어비앤비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트렌드 2020년 플랫폼 혁명이죠. 말 그대로 구글, 페이스북은 테슬라, 애플,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이 플랫폼 사업이 우리나라는 카카오, 그죠? 여기는 없네요. 카카오 이런 쪽에 또 네이버, 그죠? 이런 네이버, 그죠? 이런 쪽에 우리가 사업 비즈니스가 많이 성장했고 2019년 이제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플랫폼 사업이 급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정부 규제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많이 하락 추세에 있고 또 손을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독점 경영 이런 독점 영업에 대해서 또 일반市民들이 또 피해를 본다 해서 지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소비자와 그 생산자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소비자가 어떻게 생산자가 되느냐?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드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각자의 또 플랫폼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또 소비자가 연결해서 또 제품을 구매하면 또 생산자 또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이 중개 수수료 개념은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공유를 한다. 뭔가를 공유한다. 공유를 하고 수수료를 낸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제공하는 공급자,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사이의 구글. 그러면 이렇게
구글이 무작위로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구글은 뭐 먹고 사느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구글이 어떻게 수익을 내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자가 많이 머무는 곳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소비자가 머무는 곳은 마케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배너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구글을 통해서 뭔가 사업 비즈니스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구글에 대한 어떤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구글에 대한 뭐 지메일을 만든다든지, 그죠? 이렇게 이용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또 뭡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인지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프리노믹스라는 말을 쓰죠. 프리노믹 플러스인데 공짜인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공짜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도 많이 이제 나왔었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사다 보면 140만 원짜리 정말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공짜로 살 수 있다. 그래놓고 그죠? 네, 카드 사용을 하게 하고 또 휴대폰 할부를 들어가게 하고 또 카드를 사용하면은 그 할부금을 뭐 공제를 또 해주고 많이 사용하게끔 하고 또 할부하면서 또 중간에 수수료는 다 챙기고 할부 이자 다 챙깁니다. 자,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이게 그냥 보기에는 당장 내가 140만 원의 돈이 안 들어가니까 공짜로 폰을 사는구나 이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절대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저도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정말 더 많이 140만 원, 160만 원 정도의 휴대폰을 사고 있는 격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당장 목돈이 안 나가서 그래서 바로 목돈으로 결제를 해버리고 더 이상 절대 그렇게 사진 않겠다. 그래서 최신 폰을 계속 샀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폰이 웬만해가지고는 다 기능이 다 되기 때문에 뭐 최신 폰이 뭐 새로운 어떤 최첨단 기능이 있어서 차별화가 된다면 그건 모를까?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최신 폰을 또 산 계기가 영상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찍어야 되다 보니까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뭐 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조금 시대의 그 최신 폰에서 약간 밑에 2단계를 사면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통신 할인도 받으면서 통신사 변경을 하면 거의 공짜 폰이 되는 그런 것도 많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 이상 쏟지 말고요.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 보세요. 거의 기업 미국이 다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애플, 구글, 페이스북, 버크셔 해스웨이가 뭡니까? 바로 워렌 버핏 회사죠. 알리바바 중국, 텐센트 중국, 그렇죠? 이 알리바바도 지금 이제 완전히 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리바바 마윈이라는 사람이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이라는 사람이 워낙 인기도가 높고 미국 뉴욕 성장을 하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시진핑보다 인기가 더 좋은 거예요. 시진핑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 말고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완전히 지금 저장시켜 놨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 역시 무섭긴 무섭다 공산주의가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왜 여기에 못 끼는 것일까? 쿠팡도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인지도가 별로 안 좋죠. 또 이미지, 기업 이미지가 뭐 그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뭐 가로사로 쓰러지고 죽고 막 이런 물품을 뭐 선별하는 데까지 뭐 갔냐, 그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복지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빠른 배송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어떤 그 복지는 또 직원들의 어떤 생명줄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택배가 좀 늦게 오더라도 절대 재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유를 가집니다. 여러분도 택배에 근무하시는 분들 막말하지 말고요. 저는 항상 배달 완료 사진 이렇게 보내주면 인증사항 보내주지 않습니까? 대문 앞에 보냈다고. 그러면 저는 항상 고맙습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문자를 꼭 남깁니다. 그랬더니 네 감사합니다 라는 답글도 오더라고요. 기대는 안 했습니다. 바쁜데 뭐 그 답글을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별 인사 안 해요. 자, 기업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자, 우리 다음 그 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자, 기업은 생산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가치를 증진하고 또 뭡니까? 사회 일반 소비 대중이 필요로 하는 제품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수준을 창출, 유지, 양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 자, 기업은 원래 사회적 역할까지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죠. 기업이 뭐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복지적인 측면에 강했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건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기업가에게 이런 사회적 책임까지 떠넘기느냐? 이렇게 이제 기업가들이 억울하게 호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60년, 70년대는 가당치도 않는 거거든요. 그냥 기업이 돈 잘 벌어가지고 세금을 잘 내면 국가에 잘 기여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 이런 말 자체도 없었죠. 그 이유는 기업이 갖는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 제품을 아는 삼성 휴대폰을 아는 고객이 더 많을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나라를 망신시킬 수도 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LG, 현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본조직 체관, 노동조직 체관, 기업 공동체관, 협동생산체관 이래가지고 기업 간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자본, 투자자가 보내다 보시면 창출된 부가가치, 투자자에게 자본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런 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돈을 왜 외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야? 투자자에게 돈을 이익을 배분하면 배당을 잘하면 되지. 이런 관점이 이제 이런 쪽에 속하는 거고요. 노동조직 차원에서는 기업은 노동자가 이제 노동자의 시간적인 어떤 인력이 들어가서 그 제품이 부가가치가 향상되니까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때문에 창출된 부가가치는 노동자에게 배분된다. 부가면 부가가치. 자, 기업 공동체가 기업은 자본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창조 부가가치는 자본가, 투자자, 노동자에게 배분된다. 이렇게 각각 있죠. 기업적인 측면과 노동자의 측면,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협동적인 생산시설 제공하는데 기업, 투자자, 종업원, 원재료 공급자, 이해관계자 다 그러죠. 부가가치 창출되면 부가가치는 모두에게 배분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기업이 하나가 운영된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이 단순하게 소비자, 생산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생태계적인 어떤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우리가 하나의 관점에서 누구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그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업이 당연히 이윤을 많이 냈으면 그 관계자들도 당연히 이윤을 많이 배분받아야 되는 게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기업들 보면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의 직원들의 연봉하고 그 이해관계자들, 밴드 회사들, 많은 현대자동차, 삼성이든 LG든 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월급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죠. 그래서 자꾸 대기업 이렇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보면 바로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원가 후려치기를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밴드 회사들의 인력을 많이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뭡니까? 인건비가 삭감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을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올리기까지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심화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있게 된 거죠. 자, 이런 걸 놓고 보면 결국은 이 대기업을 운영하는 이 기업 총수, 이 사람들이 각 밴드 회사들, 그죠? 계열 회사들에게 가는 어떤 그 이익 측면을 조금씩 고려하며 가면서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자기 회사, 자회사에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월급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현대자동차 근무하는 정직원이 1억 2천을 받는데 그 밑에 밴드 회사들은 연봉이 5천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같은 그 현대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객세 시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가적인 설명을 제가 좀 외부 다른 참고 자료를 통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을 그 시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그죠?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이렇게 봤을 때, 자, 긍정적인 사회 시스템, 파지티브. 자, 기업이란 긍정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봅니다. 자, 사회 내에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사회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다. 나라를 성장시키고 공황시키니까요. 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면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소비자들의 윤리적 기준에 부응하고 또는 사회적 기회에 적합하여 사회 공동의 이익 창출에 유익한 활동을 계획하며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여 풍급적으로 사회적 성과 공공의 이익에 공헌하는 것이다. 자, 기업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사회 공동의 이익 창출에 기여를 하니까 기업을 많이 창업을 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영학을 배우면서. 근데 이런 경영을 배운다고 해서 창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알면 알수록 어려워진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갖는 이미지가 이렇게 기업이 갖는 영향력이 이렇게 국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 또 내가 하나의 어떤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그거 갖는 그 사람의 프라이드나 책임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전과 다르다, 무시할 수 없다, 국가의 기여도가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회적 책임 범위를 보면, 자, 경제적, 법적, 윤리적 또는 사회적 공헌, 또 자선적 책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회적 책임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 부교재를 내가 먼저 선보였지만, 이해관계 집단에 대한 이해 조정 책임, 이해관계자, 많은 은행, 공급업체, 배달 배송업체 다 이해관계자입니다. 지역사회, 그죠? 교통도로, 공장 미화, 이런 주변의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사회 하천 오염, 이런 부분이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 기업이 대형 화물차를 많이 운송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대형 화물차 때문에 그 주변 도로가 지금 정체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상해, 그죠? 가족 중에 어떻습니까?
충분한 어떤 그 배려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그 삼성전자 반도체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이 백혈병에 막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다가도 나중에 보니까 백혈병 걸린 사람 많아지거든요. 반도체에 의한 발암물질을 통해서 이 백혈병에 영향력이 있다. 이게 이제 입증이 좀 되기 시작하니까 보상을 좀 많이 과감하게 회사가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돈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이미지가 좀 실추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좀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못하면 이재용이 좀 하면 되는데 그렇죠? 안 하죠. 자, 사회적 책임. 자, 종업원의 인간적 만족에 대한 책임. 그래서 아무리 그 구성원이지만 돈 버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엄청난 1등 공신들인데 그래서 경영 참가자도 결국 경영권에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기업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도 알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복지 향상 또는 사회와 일체감을 형성하여 이를 통해 그들의 인간적 만족을 실현할 수 있어야 기업이 정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혹시 이제 고객이 돈을 내고 제품을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고객에 대한 그 그때 만족치 고객이 감동을 내면서 정말 고객 졸도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제품과 질의 서비스 그렇죠? 심지어 이런 걸 안 해야 되겠죠. 같은 제품인데 같은 자동차인데 미국엔 좀 싸게 팔고 유럽엔 싸게 팔고 한국엔 비싸게 팔고 이런 어떤 상술적인 면을 가져온다면 소비자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걸 다 아는데 그러면 어떤 제품 때문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 이렇게 하든지 차별을 하든지 아시죠? 예. 미국이나 유럽 쪽은 뭐 관세가 저렴해서 아닌데 세금을 또 관세를 또 부과하는데 우리도 세금을 내겠지만 설마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하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 수출하면서 내는 세금이 더 저렴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저렴해서 자동차를 깎아주고 그러지는 않겠죠. 내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거기서 소비자는 이제 외국에서 자동차를 사와야 되나? 배로 싣고 와야 되나? 이런 어떤 갈등을 하는 고객도 봤습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를 미국 도요타 자동차 렉서스를 산 그런 부분은 일본 차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를 사는데 미국에서 사와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책임이 중심. 거래관계 연계된 일체의 법규를 준수하고 정부가 규정한 법규를 성실히 잘 실행에 옮기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회계 장부를 뒤비고 그죠? 이렇게 감사를 많이 선행할 필요가 없겠고 그렇죠? 기업이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면 국가로서는 경제적인 어떤 비용이 발생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 채권 공급자에 대한 책임. 자, 이건 투자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공급자들에게 이익이 가야 될 것 같고요. 후계 양성. 자, 그래서 CEO 임명된 후 3년 내에 자기와 동료, 그 이후의 후계자를 최소 3명 이상 양성. 그래서 후계자가 대부분 그 기업에서 열심히 종사해서 공헌한 사람보다 자기 친인척 낙하산 인사를 한다면 정말 고마움이 극에 달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그 생수 독극물 사건이 있었는데 본인도 자살을 했죠. 죽었는데 자 그래서 물에다가 뭘 탔는지는 독약을 탔다고 하는데 참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몰고 갔겠지만, 아무리 어떤 불이익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 나머지 사람들 또 뭡니까? 그 지역에 있던 여직원님이, 그죠? 자, 이런 걸 놓고 볼 때 정말 사람이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영화도 그죠? 현실에 근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영화를 초월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사건 사고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또 그 직원들을 완전히 기계 취급하고 인간 취급 안 하니까 사람 마음속에 그런 어떤 악의적인 마음이 싹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적 장애로 그런 실행을 옮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잘 구분해서 가야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게임을 많이 하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고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는 이런 장면이 많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살인이라든지 뭐 남을 이렇게 죽인다는 게 너무나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고 있고, 오징어 게임 저는 안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여러분 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도 역시 사람을 계속 죽여가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혹시 봐봐야 내용이 허무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더 현실감 있는 그런 내용을 보지, 그렇게 막 짜고 치는 그런 어떤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로 되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죠. 하여튼 뭐 넷플릭스가 좋은 일이 됐죠, 그죠? 기업의 존속과 발전에 대한 책임,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넷플릭스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알려지는 기회가 되어서 한국 문화, 또 한국 음식, 뭐 아마 코로나가 이제 만약에 끝나면 한국을 여행 올 여행자가 많아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추측이 있던데요. 자, 공공성을 갖는 기업의 계속 기업. 자, 기업은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잉칸스 계속 성장하고 유지돼야 되죠. 그래야만 그 지역의 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충격이 덜할 겁니다. 만약에 대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공적 자금을 들여다니면서 왜 주사를 놓겠습니까? 그 기업이 쓰러진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공생관계 아니에요, 공생관계. 그래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그 기업에 관련된 많은 밴드사들, 계열 회사들이 다 같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국가가 나서서 공적 자금 투입해서라도 기업을 부도에서 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막 헝다가 그러죠, 부동산 업체, 투자 업체를 중국이 그냥 나무나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게 관련된 많은 계열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같이 연쇄도세 좀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국가적인 측면에 해야 될 일을 기업이 사회적 책임 목적하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죠? 뭐 예를 들면 20년 적자 나는 특수 분유를 메인 유업이 계속 공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진유 제품 원가 대비 좋은 제품이지만 원가 대비 이제 저렴하게 이용하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서 매출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가 이익에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분유값을 올리지 않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좋은 역할이죠. 자, 일면에서 좋은 점도 이야기했지만 기업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습니다. 네거티브인데요. 자,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창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기업 안에 축적하여 주주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계속 있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죠. 근로자를 착취하고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을 유발할 수 있죠. 정경 유착 형태로 정부를 부패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 최순실 사건 역시 이제 삼성이 정부와의 정경 유착 건이었고요. 또 많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줄을 잘 서야 된다. 정부가 바뀔 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가 나서서 그죠?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기업을 완전히 이제 이게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정부가 기업을 단순히 정치에 이용하는 언어들을 이용하는 그런 목적이 됐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음 넓게 정부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선거철에 어느 당에 줄을 서느냐 이 기업의 오너들이 이런 걸 또 사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나서 감사를 많이 벌리는 회사 또 건너뛸 회사 이렇게 또 판가름당하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 기업이 정부가 바뀌는 순간 대대적인 감사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것도 보아왔습니다. 자, 축적한 부의 힘으로 다른 사회 구성을 핍박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없이 이길 수도 있고 이윤 극대화를 통해 부를 축적한 기업이 궁극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자체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또 힘든 저소득층이나 이런 못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차별화된 점에 대해서 그 서민들이 기대하는 그 헛수저에서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그 기대치를 완전히 꺾어 버릴 수도 있겠죠. 자, 부정적인 사회 시스템의 격. 자, 누굽니까?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작년입니다. 부사장이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공식제 가져다 승무원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땅콩은 아니고요. 태국산 땅콩인데 이 땅콩을 까는데 모르겠어요. 땅콩을 까는 게 이게 이제 고리 까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지 하여튼 이 땅콩을 먹고 싶었는데 이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이딴 식으로 했다 이러면서 아예 비행기를 다시 공항으로 돌려서 그 땅콩 뭡니까? 땅콩을 따는 땅콩 기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콩 기계를 다시 가지고 다시 비행기가 다시 이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대한항공이 어디 자기 그 전용 비행기도 아닌 것이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거 이런 걸 봤겠죠. 시중에 요즘 많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또 조양호 회장의 차녀 동생이네요. 차녀인 당시 조현미 전무가 또 본사에서 광고대행 H사와 회의를 하던 중 물이든 물컵을 바닥에 던지고 H 직원을 향해 종이컵 등 매실 음료를 던진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자, 뭐 어떤 계약 관계에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겠지만 자기를 우습게 본다, 깔본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하고 어떤 계약 관계에서 합의점을 찾으러 갔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었을까 제 추측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흥분할 수 있겠습니까? 계약 관계에서 대행사와 A사 회의 중에 그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거나 하여튼 물배달 사건. 또 황당한 건 이제 엄마입니다. 엄마. 자, 그 엄마의 그 딸들이죠.
자, 대한항공의 조양 회장의 처 이면입니다. 유명하죠. 당시 이루재단의 이사장인 사가의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뚝배기, 화분, 접시를 집 던지게, 소리 지르게, 욕하게, 따기 때리게, 물어 뿌리게, 걷어차기. 야, 참. 그 영상을 봤는데요. 와,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런 영상을 보면 정말 부자라는 사람들이 인성이 바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자 망신을 다 시키는 거죠. 아, 저 돈 많으면 저래 되는 거구나. 돈 많으면 저렇게 갑질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들이죠.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저런 행동을 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저런 사람은 정말 감방에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 다음에 2015년에 9월 조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 자, 집행유예 조모 씨는 황 씨의 공모에 필로폰을 투약했고 진술했는데 그러나 경찰은 황 씨를 불기소 의견에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도 무혐의를 처분했다. 남양유업의 손녀 딸이었기 때문에. 야, 지금 부검 부장검사.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검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하냐? 개패야. 개배패야. 완전 친구야. 이런 뜻이야. 개배패. 참, 네. 그래서 마약 복용과 금수저 가주기. 이런 검찰 믿을 게 없기 때문에. 검찰도 그 힘 있는 또 검찰 위에 많은 또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고. 자, 그래서 기업의 목적. 다음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 넘어갔습니다. 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성과 또는 결과,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관계 필요하고 이를 모두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기업은 이제 부가가치 구성이다. 맞죠? 경비,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코스트, 또 협의, 인건비, 이자 배당, 다 이런 것들의 비용을 감내해가면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이 추구해야 할 기업 목적은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이익이다.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이익이다. 그래서 소비자는 자기가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목적 변화 참고가 어렵다. 그러면 기업은 그냥 이익만 도모하면 되느냐?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 사회적 가치 변화에 따라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경영이 요구된다. 자, 이렇게 이제 기업의 어떤 역할이, 목적이 바뀌고 있다.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조직 내부의 중시에서 내 외부, 즉 사회적 책임까지, 이해관계자까지 신경 써야 되고, 조직의 가치 중시에서 사회적 가치, 기업의 해를 주변의 지역사회 해를 입히면 안 되겠죠.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죠. 사회적 정당성을 염두에 두고 균형적인 경영을 해야 되겠고, 단일적인 목적은 다원적인 목적을 지향한 추세다. 한마디로 그냥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도모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목적 충족의 경영 개념에서 고객 만족.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그 수익은 결국은 고객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을 패턴으로 추구하게 되면서 단순히 이윤, 그러니까 원가 대비 이익만 챙기면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을 중심에서 소비자 요구하는 품질 경영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조언을 얻어서 다음 제품을 또 만들 때는 그걸 잘 반영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가치로서의 이익을 계량적으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기업 경영의 성과라고 한다.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소요된 투입과 얻어진 산출 간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합의 단위로 산출은 수입, 투입은 비용이다.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자, 기업 경영의 과제입니다. 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든지 비용을 깎든지, 맞죠? 비용을 절감시키든지 수익을 증대시키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 증가,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면서 판매량을 증가시키든 아니면 판매 가격을 올려서 비용을 대비 수익이 많이 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 경영의 과제는 고부가가치 창출, 즉 부가가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또 해야 된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수익 마진율이 없죠. 생산성. 생산을 위해 투입된 생산의 재료수가 생산 과정에서 어떤 생산물로 실현되는가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생산물 산출량, 투입 대비 그죠? 산출량, 투입 대비 산출량, 인풋 대비 아웃풋이 뭐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강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